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민규 멘토입니다. 조민규 멘토님, 예. 주말에 뭐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말에 이제 주식 스터디 모임을 좀 하나 결성해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고충을 갖고 계신지 그런 이제 시간을 갖고요. 끝나고 이제 뒤풀이 하면서 맥주도 간단하게 마시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은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거 방송용 멘트 아니죠? 사실입니다. 네. 네, 저는 주말에 캠핑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강연회를 좀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캠핑을 좀 즐겨 가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2주에 한 번씩은 좀 가려고 하는데요. 가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면 저희 애들이, 쌍둥이들이 아토피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 갔었는데 아토피가 싹 다 나아서 왔어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캠핑을 좀 즐겨 가려고 하는데, 이 원고상엔 상당히 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쌍둥이 아빠의 고충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저도 빨리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캠핑도 좀 가고 여유를 좀 찾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주식시장 그다음에 스터디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막상막하 투맨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주죠. 그리고 첫날인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시장의 흐름들이 조금 밀려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5월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을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민규 멘토님은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좀 대형주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한 2010포인트 정도 구간에서 좀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2020포인트를 또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그 힘을 좀 지탱하지 못하고 후반부 들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힘 자체가 좀 약해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권의 어떤 지속적인 매도 공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했었던 어떤 그 수급에 대한 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이제 이번 달에 좀 이번 주가 이제 마감이 되어지죠. 근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일단은 약간 좀 조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여전히 한 2050포인트에서 하반기에는 한 210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있어서의 시장 자체는 이제 사실은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관망하고 좀 쉬는 것도 투자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지수가 뭐 올라간다고 해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지수가 뭐 시원스럽게 막 2,000포인트, 뭐 2,050포인트 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관망적인 형태, 그 다음에 어떤 수급적인 흐름들보다는 이제 좀 쉴 만큼 쉬었다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떤 지수가 한번 그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준비된 그 자료를 보시면서 지수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994포인트에서 2020포인트. 그래서 오늘 2020포인트를 고점을 찍고 한번 되밀리는 흐름 보여줬죠. 그래서 1994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2000포인트 수준에서는 2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1994포인트가 이제 다음 달, 6월 달에 시작하는 시초 지수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이죠. 그다음 5월 말까지 1994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6월 달 장세는 나름대로 좀 괜찮은 장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방향성이 없는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사실은 뭐 특별하게 어떤 수익을 내기 쉬운 구간, 수익을 내기 쉽기보다는 올라가면 이제 다시 또 좀 조정을 받는 흐름들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수가 조금 더 밀려가지고 한 2,000포인트를 살짝 이탈하는 정도까지 되밀린다고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지금은 시장을 호랑이도 먹이를 낚아채기 전에 이렇게 쭉 움츠렸다가 이렇게 확 먹이를 무는 것처럼 지금 좀 움츠렸다가 이제 매수 구간대를 좀 살피는 구간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6월달 정도가 지나면 2020포인트 그다음에 2030포인트대에 있는 매물대의 저항들이 이제 소멸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만 지나고 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때는 오히려 대형주들이 한번 또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대별로 해가지고 그 포스피 밴드를 좀 잡아 왔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4와 2020포인트, 그래서 특별한 방향성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6월 1일부터 이제 5일까지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 주간이 되면 한 2000포인트에 대한 다시 한번 어떤 지지력 테스트가 한번 좀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간, 이 6월의 이제 둘째 주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한 200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만에 하나 1980포인트 정도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꼬리를 달고 다시 이제 회복해 놓는 그런 주간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어떤 시장의 추가적인 어떤 강한 변동, 그다음에 방향성이 확실해지는 구간은 6월달 한 중순 정도가 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세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이게 시장이 정말 강해져가지고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는구나, 아니면 이번에도 20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또 아래쪽으로 이제 꺾여서가지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건 한 6월 중순 정도가 좀 지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주식시장에 대한 그 시황에 대한 관점 자체는 상승 쪽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보유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매수한다, 이제 그런 포인트로 좀 대형주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종목군들마다 개별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적인 부분에서는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 그다음에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보유해 나가셔도 큰 부담은 없는 장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서 현재 그 지수에 대해서 좀 잠깐만 좀 설명해드릴 텐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봉상에서 저항을 맞닥뜨리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구간 자체가 40포인트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980포인트 정도 이렇게 박스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올라가면 사실 이제 다시 되밀려가지고 내려오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쉬어가지고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견조한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4포인트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월봉상에서 나타나는 저항 구간인데, 다음 주가 되면 저항 구간 이제 소멸하는 구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일단 추가적으로 지수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떨어지진 않게 하락을 하거나 그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좀 끝나고, 기간 조정이 마지막에 진행될 때 이제 가격적인 조정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잡고 이제 상승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되,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이 지수와 함께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 종목을 찾는 게 지금 현재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는데, 정재훈 멘토님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5월 첫째 주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주에 월요일이었었는데 오늘 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이제 매수에 대한 강도가 조금씩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 매수의 규모도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6월달, 5월달을 좀 잘 마무리를 하고 난 이후에 6월달을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전히 좀 중소형주들에 대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간간히 업종 대표주들이죠. 뭐 예를 들면 뭐 철강 쪽에서는 고려 아연이라든가 뭐 화학 쪽에서는 SKC, 자동차는 기아차, 그다음에 IT 쪽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건설 쪽에서는 삼성그룹주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종목군들을 빼고 난 이후엔 대부분 다 중소형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시세를 좀 이끌어 나가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라면,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2009년도죠. 2008년도에 저점을 찍어놓은 이후에 저점 밴드를 그려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러한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2230포인트대의 고점을 좀 찍어보게 된다라면 이 정도의 지금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이제는 수렴에 대한 부분들 끝자락에 좀 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저항 자리대 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마지막 주에서 6월 초 사이에 저는 조정을 한 차례 좀 받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적인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놓고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만약에 크게 조정을 받는다면 전 196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두들겨 맞느냐 아니면 나중에 두들겨 맞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자,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면 이 1980포인트대의 자리대 그리고 1960포인트 자리대에 갭이 두 개가 좀 발생이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이 갭 자리는 메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난 이후에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밀려 내려온다 부분들은 아닙니다.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온다거나 이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됐을 때 그때 일부 좀 매도를 해놓고 이 지수대에 다시 매수를 하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이 지수대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될 자리다. 즉 하반기 시장은 저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강연회 때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22쪽에 일단 금리 인하가 한 번쯤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미니 경기 부양책이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마 6월 달에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경기 부양책을 아마 쓰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 쪽에서도 통화 확장에 대한 정책 부분들을 좀 발표를 할 겁니다. 결국엔 미국을 제외한 지금 다른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자금에 대한 유입은 7월 이후에는 충분히 들어올 만큼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좀 마인드로 가져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6월 하순까지 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수를 보시게 되면 소형주 지수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소가 됐든 중소형주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은 주식들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렇게 본다면 6월 한 달도 마찬가지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들 좀 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위메이드죠.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가격 제한폭 상한가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뭐 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좀 갔습니다.
상한가 간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오늘 있었던 가장 큰 이슈죠. 다음과 이제 카카오톡의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만 이제 급등을 했다기보다는 가비아라던가, 그 다음에 KINX,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 어떤 지분을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늘 또, 큰 시세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카카오톡과 다음이 지금 이제 다음 같은 경우 이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가 되고 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외국인들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규모의 대량 매물들을 출회하면서 좀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기존에 이제 팔지 못했었던 물량들을 좀 팔아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늘 이제 상한가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물량들을 다 소화해 나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을 좀 소화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단기적으로는 어떤 그 모멘텀이라든가 이슈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있어서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은 1분기 때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상승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사실은 위메이드가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지 실질적인 다음과 카카오톡이 어떤 합병을 했을 때 어떤 수혜주가 된다라거나 이런 어떤 그 사업적인 면의 변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위메이드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단 위메이드가 오늘 이슈로 인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게임주들이 나름대로 2분기 실적은 좀 좋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위메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실적까지도 아무래도 좀 겸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블레이드라는 좀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애니팡2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당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게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매출 또한 마찬가지로 상위권에서 상위권에서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은 이 카카오톡이나 이 합병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오늘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상당히 큰 매물이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이 물량을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내일 이제 이 다음에서 거래가 좀 재개가 되죠. 여기에 시초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위메이드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밀려 내려오느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 부분들을 필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는요, KG 이니시스네요. 오늘, 결제주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굳이 나쁜 부분들이 없는데 큰 폭으로 좀 밀렸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예, 일단은 그 KG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 전자 관련된 모빌리언스, 다날,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세라기보다는 사실 좀 급락하는 형태의 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좀 횡보했었던 가격대를 좀 이탈을 하다 보니까 손절성 물량들이 기관 쪽에서 좀 많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핵심적인 좀 이슈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해외 쪽에 있는 결제 관련된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국내 업체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에 따른 어떤 경쟁 심화라던가 어떤 그 해외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진출 우려 이런 감들이 이제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여서 주가가 하락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어서 나타나는 어떤 코스닥 시장에서의 전반적으로 고점을 형성했었던 종목군들이 좀 지금 단기적으로 좀 투매를 보여서 조정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보면 PBR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좀 속했었거든요. 거의 한 3배수, 4배수 정도까지 이렇게
어떤 급등세를 보였었다가 실적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고 어떤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정체 국면에 진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하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기본적인 그 실적 자체가 2년, 3년 정도의 실적을 앞당겨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시켜놓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끝없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정체 국면에 들어가고 그 다음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실적이 기대치만큼 이제 안 나와주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때 이제 손절성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출회가 되면서 이제 단기적인 낙폭을 보여주게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낙폭 과대 국면에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전 멘트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금일 큰 폭의 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거래가 좀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기관 쌍끌이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응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해놓고 봐야 되는 게 전략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좀 대부분 많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는 왔습니다. 12,000원 정도가 된다라면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구간이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미련을 가지고 계속 볼 거냐, 아니면 일단 일부 매도를 해놓고 나서 다음 기회를 노릴 거냐,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후자 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14,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해놓고 차후를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조민규 멘토의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이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있으나 지금 주가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순응을 하고 대응을 꼭 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CJ 제일제당이 꼽혔네요. 최근에 CJ 제일제당뿐만이 아니라 CJ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CJ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강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CJ 제일제당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주다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이제 CJ 그룹 자체가 내수 위주의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영위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CJ,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뭐 라이신이라고 하는 어떤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뭐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기대치도 이제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들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료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상이라던가 뭐 대상 홀딩스, 그다음에 뭐 CJ 제일제당과 같이 그룹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CJ 대한통운 관련해서도 그 방송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CJ 그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CJ 그룹주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이 수출 쪽보다는 내수 쪽에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주사 CJ도 그렇고요.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CJ CGV나 CJ ENM 이런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거의 뭐 내수 쪽에다가 그리고 진출하게 되면 뭐 해외 쪽으로 진출하게 된다라면 중국 쪽에 좀 진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 내수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CJ 제일제당은 좀 악연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강연을 했었는데 중장기 종목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CJ 제일제당을 과감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쭉 밀려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원망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인데 다행히 주가가 33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렌드가 좀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원화 강세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이고 저는 1,000원이 깨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차례 더 시세는 나오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군들은 중장기 종목군들로 아마 이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종목을 좀 접근을 한다라면 좋은 수익
수익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분들의 수익률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3일 바이넥스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6,790원에 마이너스 0.7%의 손실로 매도 확정 처리가 됐고요. 또한 차이나 하우란 종목이 오늘장 4.5%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손실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19일 LMS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나머지 종목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오세기 멘토가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KINX 종목을 편입 시도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13,800원을 제시해 주셨지만 오늘장 갭상승 출발로 아쉽게도 편입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병군 멘토의 바텍이 34.8%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8%로 3위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4위는 오세기 멘토의 쌍용 머트리얼이 16.8%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남은노 멘토의 쌍용차가 16.6%로 지난주 대비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95.6%의 수익률로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역시 정재훈 멘토가 차지를 했네요. 누적 수익률 115.8%를 기록하고 있고요. 조민규 멘토가 64.3%로 2위를, 정종훈 멘토가 33.3%로 3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 순위에는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대안주를 좀 제시를 해드리기 전에 종목 AS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사실 이 5종목이 아니라 6종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포트를 편입을 하기 위해서 시초가에 좀 매도가 됐습니다. 0.7%로 좀 매도가 됐는데요. 이 종목이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마도 편입을 제외하고 나서부터가 좀 더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시초가에 매도를 했는데 시초가가 최저점이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플러스 권역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 권역이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넥스는 삼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사마네트웍스는 너무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뭐 95.6%, 뭐 적어도 100%는 가야 뭐 자랑을 좀 할 건데 95.6%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게 차이나 하우란이었었어요. 마이너스 10%가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포트를 좀 제외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막상막하 투맨쇼를 좀 보고서 따라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원망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저는 뺄 생각이 없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 기업은 제가 뭐 종목을 갖고 나서 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다 좋아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들 그리고 수익이 얼마만큼 나느냐 이 분들까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차이나 하우라는 끝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아마도 순위권에 이제 올라갈 종목이 나이스 DNB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름부터가 깔끔하죠. 나이스, 뭐 좋다라는 얘기겠죠. 9.6% 수익률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도 내일이면 두 자리 숫자의 수익률 아마도 대열에 동참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 뭐 KT 서브마린이나 동양강철, 오늘 동양강철이 조금 밀렸는데요. 아마도 이제 바닥을 다져 나가는 구간, 그리고 만약에 밀리게 된다라면 갭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 갭까지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여유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AS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제가 히든카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히든카드 이제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위입니다. 뭐 제 얘기다, 뭐 정재훈이다 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1위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최대 실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배당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보게 된다라면 1위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을 상당히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를 키워드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최대 실적인데요. 아마도 제가 턴어라운드라든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종목이 아니라 일단은 그 전이죠. 그 전에 13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올해는 아마 갱신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배당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은 좀 차차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비한 종목 만나보시죠.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이름이 6글자죠. 네. 자,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에 나이스 DNB가 있죠? 그 종목이 이제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6글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6글자니까 내일장 관심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입니다. 항상 홈페이지를 말씀을 드리죠. 행복 메신저, 한국토지신탁.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고 있죠?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신탁이라는 건 무엇이냐? 부동산 신탁이란 믿을 신, 맡길 탁, 믿고 맡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신탁이다. 근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좀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 그리고 편리성, 이 부분들을 장점으로 꼽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1위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부동산 신탁 회사의 현황을 보시게 되면 한국토지신탁이 자본금이나 점유율 면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위가 KB부동산신탁인데요. 자본금 측면으로만 놓고 봐도 3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점유율 차이만 보더라도 10%대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30%대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회사가 강한 이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차입형과 관리형 토지신탁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차입형에 대한 이 부분들 사업을 좀 영위를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관리형 쪽보다는 차입 쪽에 하는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수익 부분들이 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틀린 부분들은 과거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 PF 대출, PF 부실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모자란 돈을 충당을 했었죠.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자금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놓고 다이렉트로 건설사와 협의를 해서 바로 공사를 좀 영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진 부분들만 따져보더라도 이 차입형이 훨씬 더 마진이 좀 많이 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형 쪽으로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좀 되느냐, 이 부분들은 아닙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즉 IMF 때를 보게 된다라면 상당히 이 손실로 나가는 적자를 기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IMF를 기록을 해서 그 평균 동네에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의 평균적인 이 평당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금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차입형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좀 해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한 이익과 시공사에 대한 대물 그리고 토지 비율 부분들을 합치면 약 27%를 해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다른 데로 이 사업에 대한 이익,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잘 나가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제외를 시켜놓고요. 그 다음 부분들이 안 되게 되면 시공사에 대한 대물, 그리고 토지비에 대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빼놓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해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한국토지신탁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신규적으로 수주하는 추이를 좀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차입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죠. 그런 만큼 마진이 좀 많이 남아 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을 냈었고요. 아마도 2014년도 올해죠.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을 갱신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역별 아파트에 대한 신규 분양 추이를 보시게 되면 수도권 쪽보다는 지방 쪽이 조금 더 신규 분양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수도권은 조금 줄어나다가 다시 늘어났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전국 미분양 주택 그리고 준공 후에 미분양 주택을 보시게 되면 다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법들에 힘입어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좀 제안을 해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배당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이 2003년도에 배당을 마지막으로 해서 배당은 없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다시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당 배당금 작습니다. 30원. 얼마 되진 않죠? 근데 배당으로 보게 된다면 약 조금 한 2%에서 3%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익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주주를 위해서 환원을 한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를 위한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토지신탁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을 보시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2,250원이 3월달에 고점이었었죠. 오늘 종가가 2,220원인데요. 가격 전략은요. 일단 오늘 종가가 2,220원이니까요. 매수 단가를요. 2,150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조금 짧게 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훈이었습니다. 예, 내일장 또다시 다른 히든카드 종목이 되어줄 종목은 저 조민규 멘토의 종목은 무엇일까요? 종목을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닛 테스트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8% 정도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하이닉스에서 추가적인 이제 수주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에서부터 나타나는 실적 수주 자체는 전년도의 매출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주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단계씩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800원이 높은 주가의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미 이제 정년도의 어떤 그 매출 자체를 넘어서는 수주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반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수주가 한 건씩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한 번씩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나가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LMS는 지난번에도 이제 그 신규 종목 편입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서 편입 제외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종가는 한 2만 700원 정도에서 이제 그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LM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 대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LMS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그 국내 업체들의 그 매출에 좀 편향된 종목군들보다는 LMS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쪽 시장에도 그 진출해가지고 중국 업체들하고의 매출이 이제 다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 일단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제외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종목이 지금 약 한 3.9%, 4% 정도씩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 그 디스플레이 업체 쪽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때는 OLED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현격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 보유하는 관점을 계속해가지고 끌고 나가고 있고요. 우주일렉트로를 이제 편입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금 손실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일렉트로도 오늘 종가상으로 보면 PBR로 한 0.8배수,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한 10,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주가는 한 8,000원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종종업계의 어떤 그 가격 조정이 때문에 동반해가지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우주일렉트로는 또 탐방을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사업 영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 방송 통해서 한번 또 확인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비세미콘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조정을 받고 약간 수익권에 있지만 지금 바닥 구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유지하는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림비행고 같은 경우 지난번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 한 20% 가까운 수익권에서 이제 차익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재편입을 해가지고 뭐 매수가 정도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LMS를 제외하면 이제 5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그 히든카드 종목, 내일장 중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림비행코입니다. 예, 포트폴리오에도 이미 편입이 되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투맨쇼에서 저희가 이제 그 종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키워드 해가지고 3가지 키워드를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작진에서 준비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사실상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렌탈, 뭐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라고 이제 꼽을 수 있을 텐데 특히나 현격하게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3가지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 대림 비행코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사업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림 비행코는 과거에 이제 대림 요업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위생도기죠. 그 화장실에 가시면 항상 볼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 항상 접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 보시면 이제 저렇게 북극곰이 그려져 있는 상표를 이제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뭐 화장실 변기, 세면대,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건자재, 그다음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종목군들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다 해가지고 나왔었던 부분들은 수직 증축,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추가적으로 건물의 높이를 높게끔 할 수 있는 법안 자체가 통과됐지만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시행된 부분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되진 않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있어서의 리모델링, 그 다음에 건자 접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건 뭐냐면 주택의 노후화입니다. 노후화.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다음에 아파트들이 신규로 분양하는 부분들보다는 오래된 주택에서 이사를 다니면서 혹은 오래된 그 자체적인 내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제 그랬던 건자재들이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으로 뭐 한샘이라던가 뭐 LG 하우지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대림 비행코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그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통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비대 렌탈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대 렌탈과
관련된 사업부가 사실은 좀 실적적인 부분이 좀 안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턴 어라운드 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렌탈이라는 부분은 요새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저성장 기조 속에서 유행했었던 그런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모멘텀들이 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그다음에 렌탈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관련주들, 렌트카를 하는 어떤 자동차 관련주들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대림 비행코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요업과 관련된 화장실 뭐 변기라던가 세면대 외에도 비대와 관련된 렌탈 사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욕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 통합해가지고 설계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욕실과 관련된 리모델링 쪽에서는 가장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이 두각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그 주택, 집에서 쓰는 어떤 그런 어떤 화장실, 욕실에 대한 분위기가 아니라 새롭게 지어지는 뭐 아파트라든가 새로 지어진 어떤 주택, 그다음에 새로 뭐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욕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특히 한샘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좋았던 이유가 가장 이제 리모델링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들이 이제 주방, 거실, 그다음에 화장실이죠. 그래서 주방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화장실과 거실과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림 비행코 같은 경우도 욕실과 관련된 리모델링을 할 때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기업 가치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혹은 가격적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한샘 같은 경우가 이제 PBR로 보면 한 6.3배수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업종이죠.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가 2.5배수 정도, 그다음에 LG 하우시스가 2.1배수. 지금 대림 비에코 같은 경우에는 PBR로 봤을 때 0.43배수 정도밖에 되지 않기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이하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치를 보면요. 일단 대림 비건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1,385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1,40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한 61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PBR로 한 0.43배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물론 이제 1배수까지 가느냐라고 한다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나와줘야겠지만, 현재 PBR 기준으로 볼 때 대략 0.6배에서 0.8배수 정도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한 5,500원에서 한 7,4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배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9,200원 정도 되니까 현재 어떤 주가보다는 한 2배수 이상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방송에서 또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던 이유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지만 리모델링과 관련된 어떤 그 실질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본적인 자산 가치를 찾아 나가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또 한번 전개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서 현재 주가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림 비행코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떤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요. 가장 이제 쌌었을 때 가격을 보면 대략 한 1,500원서부터 지금 한 4,000원 쪽까지 올라왔지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직 주가가 PBR 0.4배수 정도,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 수준을 비교했을 때 0.5배수, 절반 수준에도 지금 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가격적으로 올라왔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려면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제 편입을 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편입했을 때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대략 한 3,500원 정도에서 편입을 해서 추가적으로 4,200원 정도의 1차적인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고 약간 횡보하는 흐름인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 삼lik식품을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도 좋은 기업,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는 기업들은 가격적인 조정으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적인 형태를 띠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저평가되어져 있고, 주가의 흐름도 단기적으로 한번 상승을 해가지고 고가를 한번 보여줬지만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힘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다시 편입을 했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4,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한다면 4,000원하고 4,070원 구간이니까 거의 비슷한 구간이니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좀 말씀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4,500원 정도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민규 멘토의 대림 비행코였습니다.
자, 막상막하투맨쇼 오늘 알찬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